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핫타임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모집 라티프, 시마스 21 출판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절체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죠. 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몸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진다 이런 해석이니까 몸도 목숨도 다 돼버린 어쩔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위기를 뜻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근래에 저는 환경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기후 관련된 위기가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읽었던 환경 관련된 책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절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핫타임이라는 책은 바로 그런 위기의식, 우리가 모두 이런 절체절명이라는 위기의식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책의 제목인 핫타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열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뜨겁다. 이제 이럴 때의 열기가 아니라 뜨거운 기운이라는 열기가 아니라 빙하기, 간빙기, 해빙기 이런 말이 있죠. 페리어드에 속하는 기간이라는 거에 속하는 기자를 써서 열기가 되는 겁니다. 빙하기의 반대 개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빙하기 때도 많은 생물이 멸종을 했던 것처럼 반대로 지구가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빙하기의 반대가 될 만큼 아주 뜨거워져 버리면 그게 바로 열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한 단어가 핫타임입니다.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는 시기인 거죠. 열기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그 열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경각심이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에서 열기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을 제가 짧게 조금만 읽어드리면 열기, 즉 핫타임이란 인류가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적응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온이 높은 시기를 말한다. 열기가 시작되면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인류와 자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라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한 이래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구 전체를 재앙에 빠뜨릴 수도 있는 최초의 생명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시기니까 정확히 어떻게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지구 전체를 재앙에 빠뜨리는 그런 생명체가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이 핫타임에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즉시 화석연료의 사용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시 완전히 화석연료의 사용을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기후재앙이 오는 걸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데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 버리면 어떤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거나 막아낼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인류가 이 열기로 가는 핫타임으로 가는 티핑 포인트를 벌써 지나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아주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고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환경이 심각하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있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위기의식 같은 건 어쩌면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닐까, 우리에게. 네,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지구를 따뜻하게 뜨겁게 만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뭔가라고 하면 그 온실가스라고도 불리는 온실가스의 일종인 이산화탄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핫타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대안 중에 하나는 뭐 태양열이 대표적이죠.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냥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을 대대적으로 뭐 거의 100%에 가깝게 바꿔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자면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비용은 기존 에너지 생산 비용보다 낮아졌다. 인류의 혁신에는 한계가 없으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이건 좋은 건 알지. 그런데 비싸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비싸기 때문에 못 쓰는 거지. 그 기술적으로 아직 우리가 다다르지 못했어 거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기술이 이미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생산 비용 자체도 기존 에너지 생산 비용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인류의 혁신에는 한계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라고 아주 일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게 현실성이 없는 좀 꿈같은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좋지. 근데 뭐 대체제는 아니고 화석연료에 보조수단 정도로는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요번에 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그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아서 어떤 이런 모습을 증명을 한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합심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막아내겠다라고 합심을 하면 이 몇 개월 만에 정말 인류 역사상 최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백신을 개발해서 팬데믹을 지금 막아내고 있죠.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방법을 찾는다면 현재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하나의 예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전체 전력 생산량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 생산하는 비율이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유럽이 이쪽에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평균적으로 봐도 독일뿐만 아니라 한 40% 근처 정도는 되고요. 일부 국가들은 거의 뭐 70% 후반대, 80%에 육박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 전체에서 생산해내는 전기 중에서 80% 정도는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던 독일의 경우에는 2035년을 목표로 한 10년 조금 더 남았죠. 100%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이고 재생에너지만 사용한다라는 게 비현실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뭐 꿈같은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개발된 기술이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부끄럽지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거는 생산은 아니고 소비 기준이긴 한데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체로 쓰는 모든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전력의 비율은 에너지의 비율은 아직 4%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4.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해요. 5%가 채 안 되는 거죠. 뭐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미 기술도 많이 발전돼서 비용도 저렴해졌고 뭐 또 그 우리나라의 특징이 하나를 집중해서 하면 또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결코 못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아마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눈앞에 가까운 경제 논리에 밀려서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후를 보호하는 방식은 후대가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방법이 바로 재생에너지라는 점을 좀 더 기억하고 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이런 거를 더 발전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되 우리가 그거를 다시 끌어모아서 정화시키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기술이 발전하면. 뭐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후대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계속 해나갈 수 있으려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대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후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어떤 구절을 하나 인용하자면요. 한번 생각해보자.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가?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과 뒷일은 상관하지 않는 태도의 대가를 다음 세대가 치러야 하는 세상. 지구의 소중한 자원은 남김없이 써버리고 세계 경제는 마비된 세상. 자연은 거의 파괴되어 사라지고 열악하게 재앙 속에 살아야 하는 세상.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할까? 그런데 이대로라면 뭐 진짜 우리 때에는 닥치지 않을 거야. 뭐 우리 살아생전에는 그런 정도의 재앙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기적으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보호는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게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지구의 온난화, 핫타임으로 가는 지구의 온난화는 인류가 지금까지 맞이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인식이 훨씬 더 강력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 문제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또 모든 국가가 동시에 나서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사회학 용어 중에 어떤 하나의 요소가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기후위기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은 어떤 일부 지역, 일부 국가, 뭐 저지대가 주로 돼 있는 국가라 뭐 물에 잠길 수도 있다. 걔네는 위험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전 지구적인 모든 구성원이 영향을 받는 그런 위험이 바로 이 기후위기다. 라고 인식을 가지고 우리 인류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해답은 시민사회라고 답을 최종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기후위기, 환경과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갔습니다. 지금 즉시 전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뭐 너무 많은 요소들 때문에 그래 기후위기가 심각하지 라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심각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다시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뭐 우리 스스로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해나가야 할 것이고 또 이 개인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이 모여졌을 때 어떤 기업이든 국가든 아니면 이 세계 전체이든
어떤 움직이는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앞쪽에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아마 굉장히 흥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기후 위기라는 것이 구성원 전체가 영향을 받는 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읽어보셔야 할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핫타임, 모집 라티프, 시마스 21 1부 벼랑 끝에 선 세계 성장의 한계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인류의 현재 생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즉 우리가 미래 세대의 삶을 희생시켜 살아간다는 말이다. 인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는 지금도 이미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후 위기를 비롯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행성으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부터 지구상의 가장 큰 생명체였던 대왕고래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생명체 중 많은 수가 인간의 희생양이 되어 완전히 멸종해버렸다. 인간의 직접적인 포획과 더불어 기후변화도 생물이 멸종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이 생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더해 기후변화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생물의 멸종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로 바다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열대 산호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생물 멸종률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정도로 높아졌고 생물 다양성도 충격적일 만큼 줄어들어 인류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요즘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꿀벌 군집지가 붕괴되는 현상도 세계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일은 덮어두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인간이 이기심으로 지구라는 푸른 행성을 착취하는 대신 우리의 생활 방식만 완전히 바꿔도 지구상에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을 지켜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따로 행동한다면 기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만 현재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로마 클럽은 현대 지속 가능성 연구의 시초로 여겨지곤 한다. 환경과 개발에 관해 논하는 세계적 위원회인 브룬틀란 위원회가 1987년에 정의한 바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이란 미래 세대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생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가능성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로마 클럽은 이탈리아 출신 기업가 아우렐리오 페체이와 스코틀랜드 출신 과학자 알렉산더 킹이 1968년 공동 설립한 여러 분야의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루는 일종의 싱크탱크라고 보면 된다. 로마 클럽은 창립 당시에 이미 인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기술이 진보한다고 한들 우리가 직면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로마 클럽은 세계인의 삶을 장기적으로 위협하는 정치, 사회, 경제, 기술, 심리, 문화, 환경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정리해 1970년 세계의 난제를 정의했는데, 이런 세계의 난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원 소비, 환경, 경제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모두 고려해 체계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당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복잡한 산업 문제를 연구하고 있던 컴퓨터 공학의 선구자이자 컴퓨터 동적 시스템 이론의 창시자인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 제이 라이트 포레스터가 로마 클럽 회원들에게 컴퓨터 모델 기법을 활용해 로마 클럽의 아이디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 폭스바겐 재단이 100만 마르크를 지원하고 미국 경제학자 데니스 메도스가 프로젝트 관리를 맡았다. 포레스터와 메도스는 인구 변화, 식량 생산, 산업화, 환경 오염, 재생되지 않는 천연자원 소비라는 5가지 변수만 가지고 세계를 컴퓨터 모델로 만든 다음 이 5가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수학 방정식으로 구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풀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상 세계를 구축해 실험을 진행하고 각 변수의 값을 변경하여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연구 당시에는 5가지 변수가 실제로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연구팀은 주로 이 5변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조절해 세계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구상에 남아있는 자원의 양, 농업 생산의 효율성, 출생률과 사망률, 환경 오염 등의 정보를 다양하게 설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활용했다. 보통 이런 식의 계산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사라고도 한다. 즉, 로마 클럽이 활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엄밀히 말해 미래를 예측한 것은 아니었지만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마 클럽은 설립 4년 후인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이 연구는 굉장한 반향을 일으켜 로마 클럽이 전 세계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3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수백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분위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로마 클럽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인구 증가, 산업화, 환경 오염, 식량 생산, 천연자원 착취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앞으로 100년 안에 성장은 완전한 한계에 도달한다 라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결국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거나 자원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 보고서의 메시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데, 인류가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정치인이나 경제 엘리트 대다수 역시 반박하지 못하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인류는 삶의 방식을 지속 가능하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 2020년에 개최된 제50차 경제포럼 다보스 포럼 참석자들은 우리가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당시 다보스 포럼의 주된 논리는 인류가 지금 과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이런 생활 방식이 결국 지구를 비롯해 세계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세계 경제 포럼의 핵심 의제는 기후 변화였고 참석자들 역시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유일하게 이를 거부한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기후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던 사람이니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미국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제환경연구기관인 국제생태발자국 네트워크는 생태 발자국을 토대로 하여 매년 지구가 완전히 한계에 도달하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계산하는 일을 한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자원 소비와 인간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지구상 모든 지속 가능한 자원이 소진되는 날을 의미하는데 2019년에는 이날이 7월 29일이었다. 즉 인류는 생태계가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나무, 식물, 식량, 물고기를 불과 7개월 만에 몽땅 써버린 것이다. 게다가 인간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일부 흡수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대기 중에 방출한다. 현재 인간의 생태 발자국 중 약 60%를 차지하는 것이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인간이 지구를 함부로 남용한 결과가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지구 온난화는 그 수많은 결과 중 단 하나일 뿐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는 앞서 언급한 생물 다양성 감소, 전 세계 바다에서 벌어지는 어류 남획, 산림 벌채, 토양 황폐화, 육지의 쓰레기 더미, 바닷속 플라스틱 쓰레기 등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역시 지속 가능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국제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에 따르면 인류는 지금 기본적으로 지구가 1.75개 있어야지만 가능한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구는 단 하나뿐이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2019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2018년보다 3일 더 빨랐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점점 빨라지는 추세인데, 즉 인간이 지구를 남용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1987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12월 19일이었지만 선진국과 신흥국에서도 자원 소비가 늘어나고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으며 2019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7월 29일이었다.